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동성애를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옛날에도 동성애를 행하고 지금도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세력이 이것을 옳다고 할 뿐 아니라 이것의 문제점과 죄악과 폐해를 지적하는 사람을 역차별하려고 길을 쓰고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주여, 주의 깨어있는 용사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섬처럼 우뚝 남아있는 이 동성애를 막아내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가운데 우리 차바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전국과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국민들을 깨울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바 강의를 통하여 잘못된 오류 지식들을 바로잡으며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아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희 목사입니다. 저는 맡고 있는 직책들이 여러 개가 막 있어요. 악대본 사무총장도 맡고, 이장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장도 맡고, 한반교연 공동회장도 맡고, 거룩한 방파제 또 진평년 다 함께 맡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2년 전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설교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들, 설교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것을 설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목사로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지를 좀 안내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동성애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문제는 성경은 동성애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뻔한데 오늘을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왜곡되게 해석해서 동성애 문제를 엉뚱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제가 좀 짚었고요. 그 내용을 지난 151회 강의에서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라볼 것은 보건과 의료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짚어줘야 된다 싶은 생각에 오늘 유전설과 보건 의료적 문제를 강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논문에 썼던 것은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문제 있는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들어 차별을 하는 혐오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 사람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은 그러면 차별하자는 소리냐 하고 덤벼드는데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덤벼드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동성애 차별 안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TV에 등장해갖고 예능도 하고 배우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별 안 합니다. 동성애 차별했다는 큰일 납니다. 오히려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들이 차별 금지하자는 이야기는 역차별하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 있다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보건 의료적 부분 문제 가지고 다룰 텐데 먼저는 유전설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 문제, 세 번째 원숭이 두창 문제,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된 발생하는 여러 각종 질병, 그리고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텐니다. TM7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하고 마치려고 해요. 동성애 유전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차별하면 안 되죠.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정도의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버리는데 제가 단호하게 첫 마디부터 말합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왜 아닌가는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만약에 동성애가 그런 유전자가 있고 부모로부터 유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자 둘이 여자 둘이 아이가 생깁니까? 아기 안 생겨요. 그러면 그런 유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다 없어져야죠. 벌써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전되느냐,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 동성애 유전이라고 말하면 제가요, 정녹색 색약을 우리 어머니, 외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해서 제게 유전되어서 저는 색약이에요. 빨간색과 녹색이 섞여 있으면 빨리 선명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색약이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주 노력을 하면 이 색약이 없어지느냐, 색약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유전은 색약이 안 되듯이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오늘날 많은 탈동성애자, 그래서 탈동성애에서 오늘 동성애 치료와 반대 활동하시는 활동가가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탈동성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유전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면 이 동성애 유전설은 어디서 나왔냐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1952년에 칼만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이니까 모든 DNA가 일치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일치되는 비율이 100%더라.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 둘 다 동성애쟁이 보니까 유전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조사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대상자를 어디서 뽑았냐면 폐쇄된 공간에 수용되어 있는 두 종류의 사람,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과 정신병원에 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무엇을 증명하냐면,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가 똑같은 걸 먹으면 건강 상태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으면 생각이 같을 수 있는 것처럼 같은 폐쇄된 공간에 같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쩡한 사람도 그런 데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여기서 동성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 유전설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이 동성애 발생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하려면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칼만, 한국말로 이 사람 제가 약간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칼만 들면 강도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칼만 들면. 칼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1952년입니다 자, 근데 1991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죠. 베일리라는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 조사했는데 동성애 일치 비율이 52%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52%라는데, 첫째는요, 아까 이 칼만도 폐쇄된 교도소와 정신병원 수감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베일리 역시 동성애 옹호 잡지인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통해서 모집한 표본을 조사했기 때문에 역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칼만이 말한 것처럼 100%라 그러면 그런가 하겠는데, 52%다? 일란성 쌍둥이면 모든 것이 일치하는데 52%만 일치한다는 말은 동성애 유전이 아니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일리가 아까 91년, 93년이 아니라 2000년에 호주에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조사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한 다수, 그것도 3,782명을 조사했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남성은 동성애 일치 비율이 11.1%, 여성은 13.6%가 나왔어요. 이 수치는 동성애 유전설을 부인하는 결과죠. 100%가 나와봐야 되는데 52%도 아니고 11%, 13%. 표본수를 늘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치 비율이 쑥 내려갔습니다. 앞에 91년과 93년의 베일리의 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입니다. 세 번째, 캔들러라는 사람이 미국인 1512명 2000년에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쳐서 일치 비율이 18.8%, 양성애자를 넣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고요. 랑스트롬의 연구 결과는 2010년입니다 스웨덴 국민 7,650, 상당히 많죠. 이렇게 조사했더니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 일치 비율이 남성은 8.8% 이렇게 쑥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가 유전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들의 결과는 뭐냐면, 조사를 이렇게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수감된 사람, 아니면 타블로이드판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만
조사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하고 숫자를 늘릴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일치 비율이 그죠? 뭐 8%, 11%, 13%, 10% 안팎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란성 쌍둥이면 모든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 비율이 100%가 돼야 되고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유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요,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타고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동성애가 유전되는 건 아닌데도 혹시 유전자가 존재하느냐? 앞에서 말한 이 칼만, 뭐 베일리, 또 랑스트롬 이런 사람들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하려고 시도해봤는데, 해머와 라이스의 대결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드라먼트와 그리고 하버드와 캠브리지 대학교의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머 연구팀이 1993년에 XQ28 염색체와 동성애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 이것은 99% 이상의 통계적 신뢰도를 가진다까지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해머 논문을 같이 연구하고 공저자였던 이 연구원이 해머가 사실은 데이터를 조작하고 선별 선택했다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구윤리국에서 조사를 착수했는데 이 연구는 해고되고 그리고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그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저 끝났습니다. 우리가 강한 심정이 뭐예요? 어떤 돈이나 압력으로 이것을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99년입니다. 라이스 연구팀이, 그러니까 이 해머가 말한 93년에서부터 99년, 6년 정도 지났죠. XQ28 염색체에 있는 4개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 하는 내용을 역시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해머, 앞서 말했던 그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456명의 게놈을 조사한 결과 XQ28 염색체가 남성 동성애자와 관련 없다고 발표해서 앞선 자기 스스로의 그 발표를 번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운지 하지만 7번, 8번, 10번 염색체는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라이스 연구팀이 112명을 조사한 결과 7번, 8번, 10번 염색체 역시 동성애 유전자와 관련이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머와 지금 라이스는 엎치락뒤치락 사이언스 발표하면 또 몇 년 후에 또 사이언스 발표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 드라먼트가 23,000명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고요, 2018년에 하버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 국제 공동연구원 결과 동성애자 28,480명,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보다 일반인 46만 9,437명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전자라는 것은 없다라고 2019년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유전자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동성애가 선천성으로 타고난다는 주장을 또 하는 몇 가지 주장이 더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제목 정도만 읊고 지나갈게요. 동성애 성향의 뇌 구조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성호르몬 영향으로 작용해서 이 동성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타고난다라는 인체 구조 형성론이 하나 있고요, 형이 많을수록 그 남동생이 동성애자 될 확률이 더 증가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으면 제목들 찾아볼 수 있겠는데 하여간 이 세 가지, 이 위상의 또 여러 가지 주장들 모두 다 비과학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하고 반박이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천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유전적 요인, 호르몬 요인, 성장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성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사했지만 성적 성향을 결정하는 특정한 요인으로 결론 내릴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미국 심리학회의 결론이고 발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동성애는 어쨌든 타고난다고 하거나 유전이 된다고, 유전자가 있다고, 선천적이라고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그게 빠져 있어 갖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요,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안 좋다, 나쁘다, 그리고 끊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담배를 끊는 사람, 제가 담배를 아예 한 번도 안 피워서 저는 끊어보는 노력을 잘 모르지만 피웠다가 끊는 사람은 그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종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동성애도 아마 끊기 어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해보는데 안 되는 거든, 실패하거든. 그러니까 염한섭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에이즈 걸려서 그 수동 요양원에 와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또 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끊으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이건 나 타고났구나,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들의 생각의 문제인데,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 차별 사유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게 선천적이라고 주장해야 가능하니까 이걸 넣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이건요 본인이 끊지 못해서 이렇게 변명하는 차원이 아닌 이걸 역차별을 만들기 위한 악한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3번과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동성애를 약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계급 투쟁을 시켜서 사회를 해체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이제는 모든 세상을 다 약자와 강자로 나눠서 계급 투쟁을 시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 기독교는 강자, 그래서 너희들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야. 남자와 여자, 남자는 강자야. 대대적으로 여성을 착취해서 여성은 타도해야 된다. 교사와 학생, 교사가 학생들을 때리고 구박하고 해서 이제는 오히려 교사들을 강자로, 동성애와 또 이성애자, 정상적인 사람, 이성애자는 숫자가 많으니까 다수니까 그건 강자, 동성애자는 약자, 뭐 등등으로 모든 것을 갈라치기를 하는 이 계급투쟁에다가 동성애자들을 이제 동성애자라고 안 부르죠. 성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런 걸 포함해서 성소수자. 사실은 이런 언어는 이 정당한 언어가 아니에요.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로 해야지. 이런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급투쟁을 하기 위해서 선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는 왜 시키느냐 할 때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어릴 적의 환경에서 성적인 학대를 당했거나 그 유명한 그 동성애자 이런 누구죠? 그 남자분 홍석현인가요? 홍석천 씨가 그러대요. 어릴 때 형들로부터 자기가 이걸 당했다. 당한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성적 학대. 그러니까 어릴 때 가족 단위의 어려움을 겪거나 또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이 이런 것을 만든다. 혹은 발육부진이나 비만 등으로 이유로 또래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거절을 경험하면 이런 동성애자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고요. 이성과의 불만족스러운 성경험이 또한 이렇게 만들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6번째, 7번째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나 영화, 어떤 그 포르노 이런 영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미디어를 정말 경계해야 되고
미디어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가서 금지하고 노력가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우리 좀 전에 제가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건널목이 지나가는 사람 19이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스마트폰 쳐다보고, 젊은이들이 늘 그 스마트폰에 영상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포르노와 이런 동성애 미화한 악한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이 거기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왜곡된 교육과 사회 풍토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자 형성을 막는 방지법은 뭐냐면, 먼저 가르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우리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과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은 천냥지차게 납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읽은 사람은 그런 이유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읽었다면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불합리하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이런 것만 읽고 나면 크리스찬이 될 마음이 확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자, 오늘 저의 이 강의들을 젊은이들에게 좀 보여줘서 동성애 유전이 아니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먼저 본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방지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 부모의 건전한 성 역할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읽은 어떤 교육학 책에서요, 부모와 접촉이 빈번한 자녀는 바깥으로 가서 비정상적인 접촉을 갈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딸을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면 나가서 이런 나이에 이성 남자 밖에 나가서의 접촉을 갈구하고 뛰쳐나갈 가능성이 확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드라마와 영화를 무비판적으로 재미있다고 이 짜릿하거나 자극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비판하는 시각을 미리 좀 길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잘못된 교육,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맡고 있는 충남 학생인구조례 폐지했고요, 서울 학생인구조례 폐지했는데, 학생인구조례 아직도 5곳이 남았는데다가 지금 22대 국회에서 벌써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지 못하면 이제 학교판 차별금지 만들어져서, 그 차별금지법, 이 학생인구조례 안에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보리타작을 하고 나면, 벼타작을 하면 시간이 좀 남으면 뭐 하냐면, 논바닥에 돌아다니면 떨어지는 이삭이 있어요. 내 논이나 남의 논 상관없이 먼저 주우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남의 논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삭 죽기 경쟁의 시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 퀴어 신앙 문제, 이 부분이 먼저 오염되어 버리면 복음을 전할 이 기본 토대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내 자녀부터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만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래, 야 동성애 유전 거짓말이래, 이걸 먼저 무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버려두면 학교 가서 배워갖고, 아빠 엄마 그거 동성애 유전이래요, 그거 권리래요, 인권이래요, 이렇게 배우면, 그걸 먼저 배워보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꼰대하고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형성을 방지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2014년에 벌써 길원평 교수님께서 동성애에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라는 책을 쓰셨고요. 또 2022년에는 우리 길원평 교수님과 민성기 교수님, 또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민성길 교수님께서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동성애 치유 상담 입문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좋은 책과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스스로 무장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또 읽혀서 미리 무장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 유전이 아닌 것을 제가 선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동성애는 많은 종류의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에이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에이즈라는 것은 AIDS를 한국식으로 읽어서 에이즈인데,
에이즈를 발병하게 만드는 바이러스 이름 HIV입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근데 우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가면 이 두 개는 뭐 같은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이러스, 질병, 사실은 코비드거든요. 코비드와 코로나를 같이 이해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나 코로나로 생기는 디지즈와 같이 이해하듯이 HIV와 에이즈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취급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1985년에 에이즈 환자가 딱 2명이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는 이게 1,400대로 늘어나고 2019년에는 18,00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급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에이즈는 왜 걸리느냐 할 때에, 에이즈는 한마디로 말하면 몸에 있는 체액, 그 체액이라 그러면 가장 많은 체액은 혈액이고요. 또 이게 성관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 질, 분비물, 그리고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모유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근데 그 감염되는 건수의 빈도를 보면 1985년 처음부터 2021년까지의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엄마에서 자녀로 모유를 통해서 전달한 것을 수직 감염, 임신으로 통해서나 모유를 통해서 전달한 것을 수직 감염인데 단 9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 주사기를 공동으로, 요즘 마약하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아마 안 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죠. 그래서 10건 되고요. 그리고 수혈, 이 감염된 사람의 피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수혈함으로써 46건 있었는데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그 수만 건의 에이즈 감염 사건 경우 중에서 이 단 몇 건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성관계를 통해서인데 특별히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자료인 2015년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보면 몇 페이지를 좀 보면요, 326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HIV 전파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27쪽에서는 역시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331쪽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중심의 국소적 유형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혈액이나 모유나 등등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이제 혈액은 완전히 차단했고 나머지 수직 감염도 일부 극소수가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남성 간 성접촉, 동성애로 말미암아, 동성 성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달되고 있고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공식 자료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 유효모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남성 동성애자의 HIV 유병률은 이성애자보다 40배가 높다고 말했고요. 남성 동성애자가 미국 HIV 신규 감염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학문성교는 질성교보다 남성 동성애죠. 학문성교는 HIV 감염 위험이 18배나 높다라고 말했는데, 이 중에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 행위 자체도 위험하지만 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은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관계 파트너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떤 정신적 사랑을 전제로 한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란을 보고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니까 인정하자, 그건 포용이 아니고 반성경적 주장입니다. 동성애자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이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 만화책은 원래 책자로 나와서 판매되는 책자를 우리가 이제 잘 출판사와 협의해서 PDF 파일로 무제한 보급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바로 연락 주신, 제게 연락 주신다면 이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좀 보급하면 좋겠고요. 이 중에 한 페이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조그만 글씨를 제가 가운데 크게 써놨습니다. 빨리 달아오르는 관계는 빨리 식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들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는 일이 드뭅니다.
몇 년 안 간다는 거죠. 그걸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바꿀 때 아무 남자나 서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어로 식성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 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자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파트너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에이즈가 남성 동성에서 매우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감염 경로가 사실은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악하는데 수치적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김준명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당신은 어떻게 누구랑 접촉해서 이게 감염이 된다라고 말하면 도망을 가버리고 대답을 안 해버리거나 하는, 혹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성간 접촉했다고. 그래서 이성간 성접촉으로도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남성 동성애자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률이 4 내지 5%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짓 대답을 전제하고라도 이성애자로 말미암아 감염된 감염률은 0.05%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짓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100배 이상 더 높다고 하는 것이죠. 2022년 개정 교과과정 시안 중에서 보건 과목에 제가 공청회에 들어갔었어요. 그 공청회에서 나눠준 자료집 56쪽에 보면 학습 목표에, 이 대상은 12세에서 15세 아이들인데요, 학습 목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IV 감염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결혼 및 장기 계약을 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성적 감정과 사랑을 표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말하면서 HIV 감염자를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성적 감정과 사랑을 표현할 권리를 지지할 수 있게 한다. 즉 12세에서 15세, 뭐 중학생 정도 되겠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HIV 감염되면 그런 행위를 이 치료될 때까지, 그리고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절제하고 막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결혼하든지, 혹은 근데 이 15세 아이들이 결혼을 할 나이도 아닌데 말이죠, 또 장기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기 계약을 함으로써 성적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권리도 있고, 특별히 동료면 또래들인데, 이들이 이런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절제시키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보건 과목 가르치는 목표라는 것이죠. 기절할 일이죠. 이제 세 번째, 동성애와 원숭이 두창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이야기 그만하고요. 원숭이 두창, 이게 무슨 이름이냐 그러면 이시영 교수님의 설명을 하면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그래서 망키폭스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감염돼서 생겨난 질병이 원숭이 두창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발열이 있고 발진, 두통, 근육통, 허리 통증, 무기력함, 림프종 부종 증세,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원숭이 두창, 뭔가 좀 이름이 촌스러웠는지 이것을 망키팍스 바이러스에서 이름을 빼가지고 엠폭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뭐 원숭이 처녀도 이렇게 부르는데, 엠폭스와 원숭이 두창이 같은 이름입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조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엠폭스 환자가 157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치명률이 3 내지 6%라고 나와 있어요. 적게 잡아도 3%인데, 우리 바로 2, 3년 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막 모든 모임을 다 없애고 식사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도 못 드리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의 치명률이 얼마냐면 0.13%예요. 그럼 0.13%와 3%만 비교해도 이게 몇 배입니까?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국가적으로 이걸 막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남성 동성애자로 생겨난 이 엠폭스, 이 높은 치명률에 대해서는 이걸 권리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거꾸로 가는 것이죠. 원숭이 두창은 어떻게 감염되느냐 그러면, 아주
천편일률적입니다. 2022년 5월 영국 성보건 클리닉에서 원숭이두상 감염 환자 54명을 조사했더니 모두 100% 남성과 성관계했다 발표했고요. 2022년 7월 연합뉴스에 의하면요, 독일 원숭이두상 감염자 2033명 중에서 2029명이 남성이고 어린이 감염자는 없다라고 나왔어요. 독일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에서는 역시 남성 성접촉으로 인해서 원숭이두상이 전염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동아사이언스에서 존 소닐 교수, 영국 퀸메리 대학교 교수가 16개 나라의 원숭이두상 감염자 528명 조사했는데 98%가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거의 원숭이두상 엠폭스는 남성 동성애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옛날 이야기가 끝나냐? 2022년 뉴스만 계속 줘보이는데 2024년 6월 20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 조선비즈 나온 이 뉴스에 하면 지금도 동성애 말미암아 엠폭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엠폭스 주로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10명 중 3명은 HIV도 감염되어 있다. 에이즈와 엠폭스 동시 교차 감염이 있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사람과 접촉하는 또 다른 남성은 2가지 병이 한꺼번에 옮겨지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되고 있다고 하니, 근데 이것을 권리다, 인정해주자,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죽으라, 죽도록 내버려라,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해라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에이즈와 원숭이두상이 아닌 나머지 동성애로 말미암아 생겨난 각종 질병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남성 동성애자의 장과 항문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총칭해서 게이 장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변실금이라고 부르는데, 변이 항문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홍석천 씨, 아까 제가 말한 홍석천 씨가 본인이 하루에 화장실을 많게는 15번까지 간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이 항문과 관련돼서 치핵, 치루, 항문암, 직장염, 직장농양 같은 질병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걸려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질이라는 병, 이 피와 점액이 설사에 막 섞여 나오는 질병인데요, 여러분 이질로 죽은 유명인들 몇 사람 이름을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루이 6세, 그리고 석가모니, 에드워드 흑태자, 서태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홍석천 씨 이야기죠. 평상시에 최소 5번 이상 배변, 그리고 이 들고 있는 피켓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그리고 10분 동안 점점점 절정을 끊어서요, 이런 설사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 본 후에는 물티슈 한다, 본인이 이렇게 써서 들고 이야기하는 TV에 나온 장면입니다. 본인이 TV에서 들고 나와서 말했으니 이건 뭐 달리 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루에 15번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아마 그건 심각한 그 장병에 걸렸을 때만인데 정말 괴롭겠죠. 그 외에 또 남성 동성애에서 생겨나는 질병 가운데는 이게 이제 우리 이름이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는 성병들의 이름들입니다. 곤지름이라고도 부르고 곤딜로마 이렇게도 부르는데, 성기에 사마귀가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매독, 성기 주위에 이게 막 궤양이 생기는 것이고요, 성기 내부에 구름이 생기는 임질이라는 병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주 후진국에서나 이제 남아있는 질병인 A형, B형, C형 간염에도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제 동성애와 TM7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름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을 거예요. 이름도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트리코피톤 멘타크로피테스 7형, 이름이 너무 기니까 TM7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음경이나 엉덩이, 팔, 다리에 발진이 나고요, 아주 가려움이 심하고, 무좀 가려워도 너무너무 힘들던데, 그리고 수포가 생기고요, 고름이 나고 피부가 이제 벗겨진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30대 남성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고 몇몇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물었더니 최근에 영국과 그리스와 캘리포니아 등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남성과 성관계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 상대 남자에게는 지금 말한 이런 가려움증, 수포, 고름, 피부 벗겨지는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게는 이 병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에 에이즈가 생겼을 때에 동성애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말씀인데 여전히 동성애 또 이 에이즈가 수만 명이 생겨도 불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새로운 하나님이 이 성병을 주심으로써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7일자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데 남성간 성관계 후에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새 성병 균주를 발견했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하고 이 TM7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성애, 유전설에 대해서 그리고 복은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첫째,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하는 오해는 사람들의 그 오해와 착각은 학자들의 악의적인 조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만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건 학자들이 아주 작정하고 이 폐쇄된 공간에 있는 그런 일부 표본을 조사해서 이것이 일치한다, 유전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이 퍼뜨려지니까 한번 퍼뜨려진 이 거짓말의 씨앗이 잡초 씨앗처럼 마구 다니면서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끝없이 잡초가 돋아나듯이 이런 거짓말이 계속 퍼지고 있고 이 말을 덜컥 믿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믿어버린 사람 혹은 악한 의도로 이것을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거 타고난다잖아요, 그렇게 생겨 먹었다잖아요. 근데 그걸 차별하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 무서운 에이즈, 그리고 엠폭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엠폭스와 에이즈의 교차 감염, 또 각종 그 성병, 그리고 모든 질병의 그 개의장 증후군의 주 원인입니다. 최근에 생겨난 이 TM7, 이것은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이지만은 이렇게 할 때에 본인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들이 사랑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남의 사랑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사랑한다면 본인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이런 동성애를 하면 안 되죠. 동성애는 복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질병이지 이것은 권리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다. 2015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큐어 축제한다 해서 갔더니 커다란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피켓에 이렇게 썼어요. 학문 성교는 인권이다. 참 좋단다. 참 좋은 것이 아니라 참 악합니다. 모두가 죽는, 망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처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악한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권리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비윤리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을 지적하든지 이것이 복은 의료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에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지적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만들어 역차별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바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저들이 이것이 유전이라고 그렇게 타고난다고 우길 때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한 것을 먼저 잘 무장하고 저들에게 대응하고 저들을 설명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세력의 공격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 거룩성을 전 세계에 전파한 일에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바에 하나님의 용사들을 불러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목사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